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불교를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문성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걸 또 복구시켜가지고 저때 이제 다묘가 운강석굴에 5개의 굴을 파고, 효문제가 되면 이제 한화 정책이라는 걸 펴요. 소수의 유목민이 다수의 농경민 한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한족과 융합해야겠다. 근데 저게 미친 짓입니다. 저 한화 정책의 문제가 유목민의 자기 정신을 잃고 한족께 동화하는 거예요. 저 유목민이 다수의 농경민을 끌고 가야 됐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힘든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흡수가 된다니까, 거꾸로. 그래서 중국을 흔히 문화의 용광로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들어가도 결국 다 녹아서 흐트러져 버려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북주 무제 패불, 그다음에 양무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양무제랑 이제 위아래로 나라들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중국에 위아래로 나라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양무제 뭐 대단한, 여러분이 지금도 양무제 이름을 알 정도니까. 그래서 근데 들으면 더 대단해.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 문화를 저 양무제가 엄청나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양무제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할 때는 안 가르쳐줘. 뒤에 나올 거야, 뒤에. 그래서 끝까지 봐야 그거를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아니면 잘 못 들어. 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양자강, 그 다음에 여기 회수, 그 다음에 이게 황하. 이렇게 해서 이 북쪽을 통일하는 게 북위가 통일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날름 잘라가지고 동위, 서위. 동위가 어딜까요? 동쪽이 동이겠지. 서쪽이 서위겠지. 서쪽이 서위겠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북제. 이걸 또 밀고 북제. 이걸 또 밀고 북주. 이렇게 양쪽으로. 동군 서군 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동서로 나누는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지금 유목민들의 세력은 이쪽이 좀 더 강한 거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이렇게 갈려서 싸우는데 결국은 북주가 통일합니다. 북주가 통일합니다. 그때 이제 북주의 3대 황제가 누구냐면 북주의 무제예요. 이 무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시호에 무자 들어가면 다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무자 들어가면 전부 다 센 사람이에요. 주변 다 패는 사람. 그렇게 해서 무자 시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문자나 세자가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다 공부하는 사람. 성자 들어가면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성자 들어가면. 시호에 성자 들어가는 사람도 있나? 성인 성자? 성인 성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세종도 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종, 이룰성자. 이제 다 체계를 갖췄다. 성종. 성종. 백제 성왕이 있어요. 성왕. 성스러운 왕. 또 그 백제 성왕, 그 다음에 진흥왕, 이런 분들의 또 모델이 된 거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양무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호만 봐도 대충 그 양반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전체 업적이라든지 성격을.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제위 전체 이렇게 보면 36살에 36살 맞죠? 35살, 36살, 그죠? 전체 나이를 따져 36살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74년에서 577년 동안 이제 패부를 하는데, 자기네 나라에 있는 전체를 불교를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 싹쓸이 하는 게 이때는 북이 태무제하고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도사가 나오긴 나와요. 도사 장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유원숭이라고, 이 양반이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속퇴했는데 불교를 공격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속퇴해도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속퇴해서 불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격하는 쪽이에요. 좀 정체가 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교하고 불교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러니까는 저 시기는 사면학이 유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면학과 불교의 경쟁이에요. 그리고 그 사면학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힘을 받는 건 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할까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를 제낄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도교 쪽이 오히려 성을 지키는 쪽이고 불교가 사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토를 먹어 들어가는데 도교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파먹고 들어오는 거야. 야,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지는 못하겠고 그냥 다이다이 붙어서는 못 이기겠고 그러니까 정권에 이렇게 삼삭 해가지고 결국은 싹쓸이를 한번 시킵시다. 이렇게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태무제 사건. 물론 북위의 태무제도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종교적 비중이 훨씬 커요. 훨씬 컸어요. 그런데 이 장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쑤셨는데 장빈은 구겸지만 또 못해요. 그 북위 태무제 때 하던 그 바람 넣었던 구겸지는 원래 유명한 도사입니다. 도교사 전체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입니다. 구겸지는. 그래서 유명한 도사하고 이렇게 약도 잘 팔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장빈은 좀 찌리합니다. 그래서 무제한테 얘기를 하니까 무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제는 도교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교예요. 특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장생불사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죽은 뒤에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좋은 걸 뭔가 이렇게 비방이 있는데 그걸 먹기만 하면 젊어져. 솔깃하지 않아요? 이 불사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는 특히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젊게 살고 싶은 그리고 저기서는 이제 약을 팔 때 뭐라고 파냐면 이걸 하면 젊어진다. 그게 반노 환동이에요. 노를 바꿔서 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될 수만 있으면 안 되니까 문제지. 될 수만 있으면 불교는 죽은 뒤에 이제 뭘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 상태로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 없는 사람한테는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혹하긴 했는데 무제가 저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완전히 저런 데 빠질 사람 같지는 않고 여러 성향들을 봤을 때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불교를 털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원에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군대를 키우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를 북제를 밀어버리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기왕 이렇게 그것도 좀 땡기기도 하고 이참에 얘네를 싹 밀어서 그 돈으로 군자금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남자들 많네. 군사를 좀 만들고 어때? 야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하통일하겠다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 홍명집 이게 광홍명집은 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전에 우리가 삼원불경 왕자론이나 안 그러면 모자 이용론 볼 때 홍명집은 승우가 쓴 거고 광홍명집 이거는 2탄입니다. 2탄. 이거는 당나라 때 도선 스님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도참에 그 당시에 세간에 흐르는 말에 승려가 천하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었대. 그러니까 승려가 황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 누가 퍼뜨렸겠어요? 도사가 퍼뜨려. 저런 거는 저런 소문을 냈다 하면 저거 끝납니다. 저 비슷한 소문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게 조광조,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 그거 조광조가 냈겠어요? 그 소문? 내면 죽어.
그래서 저게 도사들이 이제 저런 게 있으니까 저쪽에서 잘못하면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저거를 제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권에 보면 8권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10권에 보면 무제가 뭐라 그러냐면 조세가 증가하고 병사가 늘어나서 천하가 평정됐다. 이 화북을 내가 다 차지했다. 무슨 뜻이냐면 조세가 늘어났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세금이 왜 늘어났겠어요? 불교를 털었지. 불교를 털었지. 그러니까 면세 집단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절을 털면 그 절의 재산도 땡기게 되는 거고 그 장원이나 이런 데서 땅에서 나오는 세금도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승려들은 다 면세 집단 병역의 의무가 없는데 병역을 살든지 안 그러면 병 살기 싫으면 돈을 내든지거든. 그럼 당연히 강력해지겠죠. 저렇게 이제 만들면 뭐 아니면 도예요. 저 비슷한 걸 이제 또 하는 분이 또 있어, 역사에. 나중에 당나라의 무종이라고 또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혼란해져요. 저런 비슷한 걸 해서 더 좋아질 줄 알았더니 나라가 막 치고받고 이제 막 혼돈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무제 때는, 북주의 무제 때는 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저 때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할 때예요. 그러니까 군벌 체제들 시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선 초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군벌 집단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 뜻에 안 맞으면 갈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조선 후기라고 생각해봐. 조선 후기에 만약에 종교를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다 없애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학 같은 거 일어나고 막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거든요. 통제 못해요. 그러니까 군벌이 굉장히 강력할 때는 문제가 있으면 그쪽을 쭉 가르면 돼요. 쭉 갈아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예의가 없어. 그래서 이 무제가 결국 이걸로다가 해서 이쪽을 통일하는 거죠. 근데 574년에 이 무제가 재밌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저 장빈하고 토론을 시켰대. 토론을 시켰대. 자, 장빈이라는 도사가 있는데 이 도사가 불교는 쓸모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대론자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왔대. 와, 저 양반 진짜 대단해. 저 양반 진짜 대단해. 그 황제 앞에서 대론을 하는데 장빈이 졌어요. 그러니까 장빈이 이게 안 돼.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이게 머리도 좀 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요. 장빈이 졌어. 그러니까 무제가 명분이 없잖아. 너네는 구라 집단이기 때문에 싹쓸이를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자신해갖고 내보내줬더니 그렇게 해서 황제 앞에서 딱 해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싹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황제가 무게를 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졌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1대1로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왜? 이쪽은 황제 후광을 입고 있잖아. 지금 황제 대리 선수로 나온 거잖아. 똥개가 50%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 90몇 프로를 먹고 들어가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이긴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있대? 이렇게 해서 무제가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마디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연이 거기서 무제도 쥐어박아요. 근데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밀리면 뒤가 없어. 지금 상황이. 상황이 없어.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약간 반전합니다. 어떻게 반전하냐면 원래는 불교만 싹쓸이를 하겠다 해서 도교도 그러면 같이 갈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도교 쪽에 원래 이렇게 좀 결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도교는 약하게 처리를 하고 불교는 잔인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가 싹쓸이가 됩니다. 그때 완전히 뭐 절단이 나요. 진짜 모든 승려는 이제 이게 감정으로 할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북이 태무제 때보다는 낫습니다. 상황이. 왜? 북이 태무제는 신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도교가 옳은 거고 불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승려를 어떻게 하냐면 죽입니다. 죽이는 쪽으로 합니다. 조금만 이러면 그냥 죽이는 쪽으로 합니다. 여기는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퇴를 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죽일 필요가 없는 거지. 재활용하는 거지. 자기의 목적이 있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그나마 북이 때보다는 덜 죽어요. 사람은 덜 죽어. 근데 절은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거고, 그 당시 수백만이 이제 환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577년에 이 북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 말이 저거죠. 조세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군사가 늘어가지고 결국 이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저거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번 더 이제 쐐기를 받기 위해서 저 북제의 수도가 업이었는데 업이라는 데에서 승려 500명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북제의 승려들이에요. 그리고 북제가 불교가 훨씬 큽니다. 기록에 보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데서 승려들을 500명, 대표들을 500명 모아놓고 자, 이제 이 동네도 불교를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이면 그냥 쓸어 이러면 되는데 그걸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500명이 한 명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지금부터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반댈세. 야,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그렇게 한 분이 정영사 회원이에요. 정영사 회원. 회원 스님 혼자서 이 있습니다. 이 얘기 제가 저번에도 해드렸어요. 정영사 회원, 정법사 회원, 여산 회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 정영사 회원 스님이 반대했대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뭐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비지옥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아비지옥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무제도 진짜 배짱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다면 내가 가겠다. 와, 세지. 내가 하나 희생해서 지옥 가더라도 불교 정리하고 그게 만약에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내가 간다. 이렇게 받아쳤다는 거예요. 야, 거기까지 좋았지. 거기까지 좋았지. 그래서 북쪽에서도 싹쓸이를 당해요. 그리고 저 북이 시대 북주 시대하고 북이 시대 때 패불은 이게 전국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쪽에서 싹쓸이를 당해도 나중에 이쪽에서 다시 회복만 시켜주면 이 밑에 게 올라온다고. 이해가 되시죠? 통일왕조에서 싹쓸이를 당하면 난리가 난다. 그게 당나라 때 무종의 회창범란이에요. 그때 이제 교종이 날아갑니다. 화엄종이라든지 이런 교종 같은 게 거의 다 날아갑니다. 회복 불가 판정으로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다시 해드릴 거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쪽에서 날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쪽에서 복구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풀어만 주면. 근데 이 사람이 결국 패불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바로 죽어요. 그게 이제 저는 단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성 종기가 온몸에 퍼져서 죽었다. 남조를 정벌하려고 했는데 악성 종기가 온몸에 퍼져 죽었다. 수은 중독이나 납 중독 같은 걸로 해서 몸에 아마 창이 생기고 뭐 그랬을 거예요. 저게 단약 먹으면 대부분 상태가 메롱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광증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냥 추정만 합니다. 그래서 36살에 이 양반이 젊은 나이, 36살이면 좀 상당히 젊죠?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남조까지 내가 싹 정벌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저 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그 앞에 황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정제 들어서는데 저 사람 죽고 나서 한 3년 뒤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 정제의 장인이 있지. 저 당시에는 진짜 장인 조심해야 돼요. 장인들이 싹싹 이렇게 받아간다. 장인 겸 승상이 있어요. 딱 봐도 세지.
딱 봐도 세즈. 장인 겸 승상 그 사람이 수문제 양견이에요. 중국 역사상 가장 뭐랄까 정치를 잘한 성군을 꼽으면 그 안에 한 10명 정도 꼽으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수문제 양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자기 사위 거 이렇게 싹 해서 시작했다는 거. 경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탓할 거는 아닌 게 저 시절에 그 앞에 것도 자 북이 깨졌을 때도 동이 서이 나뉠 때도 내나 그렇게 삭삭삭 먹은 거고 그 다음에 북제 북주 생길 때도 삭삭삭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몇십 년 안에 저게 지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뭐랄까 애들 손목 비틀기 같이 그러니까 먼저 뺏는 놈이 임자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런 판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세조가 왕위 뭐 이렇게 구테타 해가지고 왕위를 이렇게 양위받고 이런 개념하고 약간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저 수문제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성군이고 정치도 굉장히 잘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고 북주의 무제가 결국 어느 정도 이상의 기반을 다 만들어 놓고 하려고 했었지만 그거를 실패하고 그 마지막 대미는 수문제한테 갔다. 터는 다 닦아놓고 홀랑 뺏어먹은 거예요. 남조 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봐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갈라졌다가 여기서 무제가 북주의 무제가 결국 여기를 다 이기고 여기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쪽까지 해서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쪽에는 양나라, 진나라가 있었는데 끝내려고 할 때 자기가 죽었으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수문제 양견한테 오는데 이때 남조에서 가장 이제 대단한 왕조가 이 양나라예요. 그리고 양나라는 양무제, 소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양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양무제 소연. 재위기간 겁나 깁니다.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시면 47년? 그죠? 47년 동안 황제를 해. 그리고 저 사람도 그냥 처음부터 황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날름해서 황제가 됩니다. 저 동네는 저 시절에는 능력 있는 황제는 전부 거의 날름이에요. 그렇게 들어가. 그랬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502년이잖아요. 504년이 됐을 때 이 양반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충실한 불교 신도가 되겠다라고 수도가 남경이거든요. 그 당시 금능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남경입니다. 남경에서 중운전이라고 하는 데서 선포를 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나는 충실한 불제자가 되겠다. 선언을 합니다. 선언.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걸 왜 선언을 한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 양반 진짜 불교에는 저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놓고 딱 선언해요. 벌써 조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를 막 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511년. 이게 그 유명한 단주용문이라는 거예요. 큰 스님들한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카톡을 보냈대. 내가 보아하니 승려라면 청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기 먹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거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 불교에서는 3정육, 5정육이라고 해서 나랑 관계없는 고기는 먹어도 돼요. 내가 죽이는 걸 직접 봤거나 그다음에 죽이는 것과 관련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내가 죽이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고기가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고기 소나 돼지 잡는 걸 볼 일이 없잖아. 그 소리를 들을 일이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나에게 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도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랑 인과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실은 육식 금지라고 하는 거는
육식금지라고 하는 건 대승불교에만 있는 거고 소승불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대승불교에만 있는 거고 소승불교, 초기불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인도불교사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인도불교 안에서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무엇이냐? 육식을 하느냐 마느냐예요. 대승불교는 훨씬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누군가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먹는 사람이 없으면 왜 죽이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소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무제도. 그래서 승려는 당연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큰 스님들한테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게 이제 C급 할 만한 게 나와요. 먹으면 치죄하겠다. 승적에서 파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1번, 동의하지 않으시면 2번.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단주육문이에요. 지금 동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님이라면 당연히 술과 고기를 안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인식은 그거는 인도 불교적인 인식이 아니고 저때 양무제가 깔은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양무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양무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 하나를 바꾼 거죠. 그래서 어떤 동아시아 승려의 전범. 그런데 양무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504년에 불교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조속력을 안 빠집니다. 황제인데 조속력을 안 빠집니다.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경전 주석하고 자기가 법문도 설해. 궁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예 생각하면 되는데 그 궁예 아니고 그러니까 폭군 궁예가 아니고 진짜 모범적인 양무제의 롤모델이 누구냐면 아쇼카 왕이에요. 아쇼카 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정치를 잘하면 스스로 통일은 될 것이다. 양무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주의적이죠.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양무제의 통일법하고 북제무주의 통일법이 다른 거예요. 북제무주는 정교고 뭐고 간에 돈을 털어가지고 군자금을 만들어서 군사를 가지고 밀어버리겠다. 이게 북제무주가 생각했던 통일이고 양무제의 통일 방식은 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하겠다. 따르게 하겠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무제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종교적으로 좀 너무 갑니다. 너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 제사를 지내는데도 살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에서 모든 국가 제사에서도 다 채소만 쓰겠다. 그게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육제 소제 아세요? 육제는 고기 같은 걸 쓰는 거고 육개장, 체개장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체개장 몰라요? 체개장은 육개장인데 고기 안 쓰는 육개장. 채소 쓴다 그래서 체개장.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육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제사상에 제사 지내는 거는 육제예요.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가 전부 풀만. 올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게 소제예요. 소채로다가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소제. 예,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못 죽이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군사력이 약해져요. 황제가 저렇게 행동을 하면 그건 모범적이기는 한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괜찮아.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괜찮아. 그런데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군사들이 사람 죽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동물도 죽이는 것도 죄악시 여기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되면 같은 동수의 군사가 싸우면 칩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라하고 백제도 사실 그 전쟁에서 백제 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법자, 진리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그 사람의 롤모델은 양무제였었어요. 법왕 금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왕이 모든 살생을 금지해라라고 반포해요. 백제가. 그러니까
법왕은 그러니까 통일기 때 백제에서는 살생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이쪽에서는 신라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원광법사 세소고개처럼 살생유택이에요. 불필요한 거는 죽이면 안 되지만 필요한 건 죽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현대전이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무기로 싸우는 거지 사람이 직접 누구를 죽이고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건 무기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몸으로다가 찌르고 쏘고 뭐 활 땡겨야 되고 이러는데 한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교육을 받고 한쪽 집단은 죽이라고 교육을 받으면 죽이라는 집단이 당연히 이기지. 이슬람 같은 경우가 강력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은 그렇게 잘 죽이면 천국 간다도 있어요. 플러스. 거기에 잘 죽이면 천국. 우리나라 신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관창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단순히 아버지가 가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발 안 떨어져요. 그리고 관창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갔다가 계백이 너무 어린애라서 풀어줬대잖아. 애가 또 왔대잖아. 그 또 오는 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상한 신념이 있거나 또라이거나요. 왜? 사람이 공포에 절거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 하지만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 근데 또라이는 아니었겠지. 그러면 크샤트리아도 그런 게 있어요. 인도의 크샤트리아도 그런 게 있어요. 무사 집단에는 언제나 그런 게 있어요. 전사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영예롭게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 어느 나라든지 일정 부분은 다 있어요. 그게 강하게 유지돼서 커지는 나라들은 나중에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크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탈각시켜내는 나라들은 사실은 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무죄가 저런 행동을 해서 덕으로 내가 잘 이렇게 해보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대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드디어 동태사. 동태사. 연부제 최고 사찰이래. 아까 그 낙양가람기에 나오는 그 사찰은 북이시대 최고 사찰이었고 이 양무제 때 양나라의 최고 사찰이 저 동태사예요. 동쪽에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뜻이가 됩니다. 저 주역에 나오는 태케, 태케를 딱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통한다. 저 절을 짓고 무언가를 하면 내가 참 천하를 통일할 것 같아. 부처님 힘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양무제는. 그리고 저 절을 짓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사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죽음의 신 말고 사신. 자기 몸을 절에 일종의 노비로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 노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 노비 몰라? 황제인데 절 노비야. 내가 절에 들어가서 노비로. 그래서 저걸 4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노비로 딱 들어가면 국가가 마비되잖아. 황제가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나 그거 일주일 기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게 대통령이 안 되잖아.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에 그 노비니까 노비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황제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사온대. 양무제가 4번이나 저런 사신을 해요. 그래서 절 노비의 기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 버풍왕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버풍왕이 그 왕족을 절 노비로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찾아옵니다. 돈 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심이 그만큼 깊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찾아오는데 큰 돈이 안 들어. 근데 황제가 들어가 있으면 찾아오는데 많이 들지. 근데 저걸 4번이나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527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 양반의 신심이라는 건 장한데 나중에는 약간 뭐랄까 현실감이 떨어져요. 사람이 점점. 처음에는
올바른 행동을 해. 도덕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해. 하지만 도덕적이고 올바른 행동도 너무 하면 사람이 힘듭니다. 주변에. 내가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채소만 먹을 수 있어. 나는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 주변에 다 그렇게 해. 이러잖아요. 주변 사람이 조금씩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해요. 물론 그 사람 옆에는 있어야겠지. 하지만 조금씩 생각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무죄가 이제 그런 걸 잘 못 느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동태사가 건립되는 게 527년이거든요. 527년이 진짜 미스테리한 연도입니다. 527년 혹시 아세요? 527년?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는 해가 527년. 527년. 달마대사가 양나라로 왔던 게 527년. 백제 성왕,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성왕, 성스러운 왕, 전륜성왕을 표방했던 성스러운 왕, 그 성왕이 여기는 동태사잖아요. 대통사를 만든 게 대통으로 저 동태사를 건립하고 대통으로 연호를 바꿔요. 그 대통사를 만드는 것도 527년. 그게 다 527년에 저 동태사하고 저 양무제가 동태사를 만들고 사신한 게 동아시아 전체에 확 퍼지면서 저거야말로 최고의 종교적인 그 다음에 이상적인 행동이야. 이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숫자가 527년에 맞춰져요. 미스테리하게도. 그래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도 불교에 이거를 인도에서 구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쇼카 왕이에요. 이 아쇼카 왕이 롤모델이었던 사람이 양무제. 그리고 이 양무제를 따르려고 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2명, 백제의 성왕. 그 다음에 양무제를 따르려고 했었던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 신라의 진흥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성왕은 지금 일본에 불상이 있어요. 성왕 등신불이 있어. 성왕처럼 생긴. 그렇게 해서 불교를 굉장히 보호한 왕이고 진흥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출가를 해요. 조카한테 넘겨주고 왕 넘겨주고 자기가 출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진흥왕 같은 경우는 내가 충실하게 왕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난 뒤에 출가를 하겠다는 거고, 이제 저 양무제 같은 경우는 황제인 상황에서 출가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니까 이게 조금 다르죠. 그게 신라가 결국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고 양무제가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 가지 527년과 관련해서 527년이 굉장히 재밌는 연도인데 527년에 미스테리 한 가지만 얘기할까? 우리가 신라의 불교 공인을 527년이라고 하는데 그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고요. 삼국사기는 528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기록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삼국사기 기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528년 기록을 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신라의 불교 공인은 527년서를 써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528년이 맞는데 삼국유사가 527년을 썼던 이유는 동태사 건립과 양무제의 사신을 거기에 하고 인연을 맞춰서 그 불교의 기운이 신라로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527년설이 워낙 아우라가 있으니까 527년에 대한 게, 그러니까 527년은 너무너무 성스러운 한 거야. 세상의 황제가 사찰을 짓고 거기에 몸을 던져서 내가 부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리고 그거야말로 동아시아의 그 당시 불교 세계관 속에서는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버렸다는 거예요. 진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물이 안 좋은데?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듣는 얘기를 해줘도 못 들을 얘기를 들은 것처럼 반응을 보여. 그리고 527년과 관련해서
나중에 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달마 이야기.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달마 대사랑 있었던 일이 진짜일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달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북쪽 달마가 있고 남쪽 달마가 있는데 북이 때 달마가 하나 나오더니 양무제 때 또 달마가 나와. 그래서 얘기 스토리들이 또 달라. 이 달마 이야기, 남쪽 달마 이야기 어디서 듣겠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살 황제, 보살 천자예요. 양무제의 어떻게 보면 별명이죠. 여기는 보살 천자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양무제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신도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군론의 관점에서 북쪽에서는 흘러가고 있고 남쪽에서는 개인주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 그러니까 세속과 떨어져 있는 종교 개념으로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쪽의 문화하고 북쪽의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 양무제가 뭘 해냈냐면요, 자비도랑 참법 10권짜리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 절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 양무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참회도 하고, 그리고 양무제는 대품반야경, 열반경, 정명경은 저 유마경이거든요. 거기 주석도 하고 자기가 법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살천자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행실도 예불 안 빠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황제가 예불을 안 빠진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 꽃송이버섯 엑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